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스데스크가 준비한 단독 취재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신설한 행안부 경찰국장의 초대 수장인 김순호 국장이 과거 공안당국의 밀정, 이른바 프락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김 국장은 군 복무 당시의 행적에 대한 의혹에 대해 휴가 중에 친구들과 술 마신 내용만 보고했다. 일부 세력이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박 해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당시 보안사령부가 강제 징집당한 성균관대 학생 김순호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라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그가 학내 이념 서클의 조직도는 물론 합숙 MT 일정 등 매우 구체적인 학내 동향을 자세하게 보고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먼저 손영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983년 11월 29일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특수학변자 활용 결과 보고 28사단 82연대 13중대 소속인 성균관대 학생 김순호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수학변자는 교내 시위 등을 하다 강제 징집당한 특수학적 변동자의 줄임말인데 학내 서클 심산연구회 회장이던 김순호가 서클 연합회 결성을 주도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게 학변자 편입 사유라고 써 있습니다. 침투 목표는 성대 심산연구회, 구체적인 임무도 나와 있는데 심산연구회 의식화 관련 사항과 회원 동향, 지하서클 연계 조직 여부 확인이었습니다. 임무에 따른 실적도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21일 학교 앞 경양식집 들꽃에서 만난 심산연구회 후배 회원들의 명단, 또 등록서클에서 지하 이념서클이 된 내용, 2학년 김모 학생 등의 주도로 어디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심지어 합숙 MT 등 방학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술 마신 것만 보고했다는 그동안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보고서에는 심산연구회의 학번별 체계도까지 그려져 있는데 이른바 언더라고 불리는 회장 뒤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인물이 누군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배를 담당하는 친구는 가급적 이면 이름을 얘기를 안 하잖아. 근데 그것까지 얘기가 되었을 때 그럼 나 조직이 다 드러나는 거지. 김 국장은 좌경화된 대학생을 순화하고 공작에 활용하는 이른바 녹화사업 대상자였는데 다른 대상자들의 자료와 비교해도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언급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했다고 알고 있고 굉장히 비판적인.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 때문인지 김순호는 상병 때 B등급에서 가장 윗등급인 A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는 전두환, 노태우의 뒤를 이어 당시 보안사령관을 맡았던 박준병 대장이 직접 결재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당시 보안사가 작성한 또 다른 문건에도 등장하는데 심산연구회 출신 회원들에 대한 용의첩보 3건을 입수해 내사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사 문건에는 이 같은 녹화사업 대상자들에게 활동비까지 지급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순호 경찰국장은 전혀 모르는 얘기들 투성이라며 조난자료의 유출 경위와 유출자에 대해 수사 의뢰하겠다며 강제 징집 및 녹화사업의 피해 구제, 의혹 해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앞서 보신 문건에서 드러난 군 복무 시절 학내 밀정 활동이 제대 후 노동운동 현장에서도 이어진 거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의 군 제대 이후 행적에 이상한 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위장 취업까지 하며 노동운동에 투신한 그가 갑자기 잠적한 시기에 공교롭게 주변 동료들이 줄줄이 경찰에 잡혀갔고 핵심 인물이었던 김 국장은 처벌은커녕 경찰에 특별 채용돼서 이후에 초고속으로 승진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1985년 7월 김순호 국장은 군에서 제대한 뒤 바로 노동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김 국장은 MBC 취재진과 만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던 부천 지역 중소공장을 돌며 노조 설립을 돕는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장 취업을 위해 사용한 가명은 김봉진.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하던 88년 2월 김 국장은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과 함께 인천 부천 지역 민주노동자회 인노회에 참여합니다. 인노회는 인천과 부천, 부평 세 지역에 200명 안팎의 조직원을 둔 노동운동 단체였습니다. 당시 김 국장이 맡았던 직책은 부천 지역 분회장.
이후 조직이 커지면서 부천 지역 최고 책임자인 지구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김 국장은 돌연 잠적했습니다. 김순호 국장은 주체 사상의 깊은 회의를 느껴 연락을 끊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주장했지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성실했었고 본받을 점이 많은 너무나 운동도 활발하게 잘하고. 공교롭게도 김 국장이 잠적한 89년 3월을 전후해 인노회 회원들이 줄줄이 경찰에 연행되고 15명이나 구속됩니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노회 핵심 인물이었던 김 국장은 구속도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변 동료들은 군 제대 이후 노동운동 현장에 있을 때도 계속 밀고를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직표까지 만들어가지고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명의 본명까지. 일부는 본명까지. 근데 저도 모르거든요. 조직 책임자인 지회장만이 알죠. 실제 당시 보안사가 작성한 특변자 활용 중간 보고라는 문건을 보면 군 전역자를 대학 내 대공 공작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국장은 잠적 몇 달 뒤 보안 업무에 전문 지식을 가진 자라며 경찰에 특별 채용됐습니다. 경찰이 된 뒤 치안본부장상과 경찰청장상,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 모두 범인 검거 유공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994년에는 범인 검거와 보안 업무 유공으로 일주일 만에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표장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이런 공을 바탕으로 89년 8월 경장에서 경사, 경위에서 경감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는데 9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때 경감은 상당히 고위층이었어요. 흑진이 이제 엄청난 공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김순호 국장은 MBC에 경찰과 거래는 없었고 당시 동료들을 밀고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보안사 문건 취재한 손영 기자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이게 보안사 문건입니다. 그죠? 이 김 국장이 이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보안사 문건이면 군에서도 보안 문건으로 취급되는 건데 저희가 공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취재 과정에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공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문서 자체의 신뢰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복수의 법률 자문을 검토한 끝에 김 국장이 검증 대상인 고위 공직자인 만큼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김순호 국장이 1989년에 변심을 해가지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건에 보면은 83년부터 학내에서 어떤 밀정 활동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직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현재로선 김 국장이 군복무 시절 보고한 자료들만 확인한 상태인데요. 네. 다만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나 증언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활동했던 고 최동 열사를 비판적으로 생각했음에도 네. 제대 이후에 최동 씨와 함께 인노에서 일을 한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고요. 네네. 갑자기 남영동 대군분실에 홍승상 경감을 찾아갔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활동 내용이 유출됐던 성대 선후배들이나 인노회 회원들은 군 복무 시절부터 이후 노동운동을 할 때까지 줄곧 밀정 활동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MBC를 포함해서 지금 다른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김순호 국장도 나도 이 의혹을 해명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는 보안사 자료입니다. 네. 김 국장의 군대 시절 활동 내용만 있는 건데요. 만약 김 국장이 제대 이후에도 밀정 활동을 했다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에 해당하는 안기부나 경찰에 관련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면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에 그리고 삭제를 했다면 삭제한 기록이 있을 거고요. 네. 적어도 당사자인 김 국장은 관련 문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김 국장 본인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예.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후속 보도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손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첫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재벌 총수 4명이 사면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여야 모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사면 내용과 의미를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면의 초점은 민생이었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같은 주요 경제인에 서민 생계형사범 등 1,693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초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 국면에서 여론이 갈릴 수 있는 정치인 사면을 자제한 걸로 해석됩니다. 여당은 일단 특별 사면이 서민 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무 감흥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이라 평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그룹 등 여당 일각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좀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했다며 경제는 사면이 아닌 대통령의 유능함으로 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 사면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으며 경제인 사면만 단행한 배경엔 20%대로 떨어진 낮은 지지율이 있습니다. 취임 100일째인 오는 17일엔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소통에 나서는데 지지율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재계는 일제히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환영했지만 돈 앞에서 또다시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늘 사면이 발표되던 그 시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사면 발표가 나온 시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계를 조작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시킨 혐의입니다. 재판을 마친 뒤 사면에 대한 짤막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사면된 롯데그룹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계는 적극적인 투자, 국민 경제에 헌신을 약속하며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재벌 총수가 처벌받은 건 뇌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86억 원,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혜를 위해 70억 원의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 자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도 성명을 냈습니다. 또다시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때되면 다 풀어줄 거면 재판은 못하라 합니까? 이번 사면과 별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어서 법적 처벌과 취업 제한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시키려는 건 국회 무력화라는 지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대로 한 거다. 정치 구호 말고 무슨 법을 어겼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 축소는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던 의도였다고 깎아내리면서 왜 수사를 못하게 하냐고도 되물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복구시킨 시행령 추진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법 개정 취지를 거스르는 법기술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법을 어긴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개정법의 검찰 수사 대상이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돼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데 국회 취지를 감안해서 2개 위주로 가고 그 외에 진짜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붙이겠다. 당초 입법 취지는 평가절하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법을 통과시킬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정작 개정법은 그 의도조차 관철 못 시켰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사용을 자제하던 소위 검수완박 법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위헌성이 큰 법률인 만큼 헌법재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마음대로 그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굳이 권한쟁의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법 자체의 어떤 구속력, 기속력을 처음부터 인정하기 싫다 이런 의도가 있던 거죠.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수사, 무고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냐며 시행령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자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면서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꼼수라는 겁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법대로 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한 글자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되어 있으니 둘은 예시일 뿐 구체적인 건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규정 형식을 보십시오. 보시면 저게 어떤 부분을 법률이 위임을 넘어섰다는지 대통령령에 그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준 것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처음부터 법 개정 목적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는 거였는데 꼼수로 다시 늘려놨다는 겁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2개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자의적인 확대 해석을 못하도록 국회가 분명히 미리 못 박은 것입니다. 특히 법으로 검찰 수사에서 제외했던 공직자와 선거범죄 일부를 검찰이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다루겠다고 나선 점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입맛에 따라 수사 대상을 고르거나 문재인 정권 털기 수사에 나서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겁니다.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 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수십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이 상위 법안을 침해하면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안부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까지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검찰 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우회해서 다시 늘릴 수 있다는 우려는 법 통과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던 민주당도 무책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어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파문을 빚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 윤리위에 김 의원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사과로 넘길 일이라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지 기자입니다. 수해 현장에서 한 말 한마디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수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파문이 이어지자 오늘은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직책인 국회 상임위 간사직을 내려놓겠다며 당이 내리는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 내에서도 김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대체로 본인이 사과했으니 윤리위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야당이 과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소위 건수 잡았다 하는 식으로 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럼 민주당은 수해 현장에 한번 갔었느냐. 반면 민주당에선 사과로 끝내선 되겠냐, 출당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공당의 의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었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꾸려진 여당 비대위가 실언 파문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다음 주 정식 출범과 함께 여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이 지나가고 이제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상처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구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인데 주말에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예보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내일 또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이번 주 많은 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사라지고 지금은 이렇게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 맑기만 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륙에서 다시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8호 태풍이 일본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힘을 쓰면서 우리나라 서해상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집니다. 이 자세한 비구름 예측을 보시면요. 이 비는 내일 오전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됩니다. 이 빗줄기는 특히 오후부터 강해지겠는데요. 일요일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또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총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에 최고 120mm 이상,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에 30에서 80,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 20에서 60mm가량이고요. 영동 지방과 남부 지방 비의 양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복절인 월요일부터 또다시 지난번만큼의 강한 폭우구름이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월요일에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락 방지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역 인근의 반포천. 연일 이어진 폭우로 범람한 하천 옆에 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평소엔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지만 아직 통행이 차단돼 있습니다. 어젯밤 이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구조대원들이 나흘 전 서초동에서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50대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실종됐던 여성은 사고 지점에서 직선 거리로 약 4.5km 떨어진 이곳 나뭇가지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맨홀에 빠진 남매는 지하 우수관을 따라 한강 방향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직선으로 1.5km 떨어진 곳에서 남성이 먼저 수습됐고 이어 4.5km 떨어진 지점에서 여성이 발견된 겁니다. 남성의 시신은 다른 우수관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발견됐지만 여성은 우수관이 끝나는 지점에서 2.6km를 더 흘러갔습니다. 무게도 있고 절려가지고 그래서 발견된 부분이고 여자분은 아무래도 몸무게고 이제 가볍게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숨진 남매 이동 경로에 설치된 대형 맨홀만 16개로 파악됐는데 소방당국은 배수구 아래가 물로 가득 차면 수압이 맨홀 뚜껑을 들어올릴 만큼 강해져 사람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맨홀 뚜껑 아래 그물이나 철 구조물 같은 추락 방지 시설을 시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된 또 다른 남성에 대해서도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실이 물에 잠겨서 현재 CCTV 확인은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하 3층이 배수가 다 완료가 되면은 저희 구조대를 투입해서 인명 검색을.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3명, 실종자는 6명으로 공식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양주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집중호우 기간에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죠. 이 피해가 컸던 현장을 살펴봤더니 피해 지역 위쪽에 어김없이 개발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한낮, 산에서 갑자기 흙더미가 쏟아져 주택을 덮쳤습니다. 집에 있던 70대 남성은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사고 현장. 어디가 집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산사태 현장 위쪽으로 3년 전 준공된 태양광 발전소가 보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경계에서 토사가 쏟아지기 시작해 주택을 덮친 게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이번 산사태에 쓸려 내려온 흙더미 속에는 인근 태양광 발전소 경계에 설치돼 있던 이 철제 울타리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번 산사태의 원인으로 이 발전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70년을 살면서도 이렇게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런 집이 묻히고 이런 건 처음이거든. 주민들이 보기에는 태양광을 저렇게 해놓고 태양광 쪽에서 흘러내렸으니까 그거 아니냐.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고립됐던 또 다른 피해 현장. 토사가 무너져 내린 자리 양옆으로 계단식으로 털을 닦아 만든 집터와 밭, 이동식 농막들이 보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급경사지에 무리하게 집터와 밭을 조성해 많은 비가 내리면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정상까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도 놓여 있고 그다음에는 뭐 농사도 안 지면서 그냥 이렇게 토만 닦아놓은 데들이 많고.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지만 두 현장 모두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들은 만약에 이제 관리나 점검이 잘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결국 이제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제 이번 집중호우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 발생한 산사태 49건 가운데 15건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진 충남 지역에서는 농경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다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3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보령. 어제 거대한 저수지로 변했던 논을 다시 찾았습니다. 비가 그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벼들은 아직도 흙탕물에 잠겨 있고요. 농로마저 끊기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물 위로 고개를 내민 벼는 흙으로 뒤범벅이 됐고 여물어야 할 벽씨는 물을 잔뜩 머금은 채 썩기 시작했습니다. 비료값 올랐지, 농약값 올랐지, 인건비 올랐지, 또 이렇게까지 침수가 돼가지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속상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많은 비가 왔던 부여의 멜론 농가. 이제 막 연글기 시작한 멜론은 펄 속에서 뒹굴고 수확을 보름 앞둔 다자란 멜론 역시 물에 잠겨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침수로 인해 뿌리가 하루 만에 썩어 들어가면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멜론들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이번 폭우에 비닐하우스 19동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출하도 못 해보고 1년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답이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요새는 잠도 안 오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에서는 농가 481곳, 농경지 465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물도 빠지지 않아 복구는 시작조차 못했는데 충청 지역엔 이번 주말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농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단적인 폭우에 서울은 또다시 물에 잠겼고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빗물 터널 건설 같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 폭우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류현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배수관을 타고 나온 물이 세차게에 쏟아집니다. 최근 양천구 일대에 내렸던 빗물을 받아뒀다 빼내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서울 양천구의 한 배수시설입니다. 40m 아래 터널에 폭우 때 모아둔 빗물 22만 톤가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곳 지하 40m에는 빗물을 받아두는 대심도 터널이 있습니다. 직경 10m에 저소용량 32만 톤, 수영장 1000여 개 규모입니다. 빗물 저장 터널은 시간당 100mm의 폭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돼 폭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양천구에 내린 비는 시간당 최대 60mm였습니다. 강남구처럼 100mm가 넘는 물폭탄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터널 용량에 비해서 강우량이 더 많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양이 펌핑할 수 있는 양보다 많거든요.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5조 원을 도입해 이런 대심도 터널 6곳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거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죠. 기후변화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비용이 따라요. 그러나 대심도 터널만으로는 갈수록 강해지는 폭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00mm까지의 강우에 대해서는 안전할지 모르겠으나 기후변화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있으라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배수시설 확충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은 빽빽한 고밀도 개발로 갈수록 고층 건물이 급증하고 바닥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였습니다.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이 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곳이 서울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번 폭우로 급류가 질주하는 강남 도심의 모습입니다. 불투수층 때문에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한꺼번에 낮은 곳으로 몰리며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고밀도 개발 과정에서 만든 녹지도 실상은 겉으로만 푸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도심 속 녹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흙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보시다시피 이곳은 천장이 막혀 있는 주차장입니다. 점점 더 고밀 개발을 추구를 하려고 정책을 펼치잖아요. 지금과 같은 상태의 호우에서는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배수로를 확충하고 빗물을 흡수하는 투수층 확보 등 토목공학적 해법만큼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반지하 참사에서 드러났듯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회적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지난주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낸 걸 두고 국민대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대 교수들이 오늘 긴급총회를 열어 문제의 논문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단체 행동에 나설지 여부를 찬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화상회의로 열린 국민대 교수회 임시총회. 의결권을 맡긴 교수들까지 포함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150명이 모였는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학교 측 결론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3페이지가 넘어간다며 표절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논문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학교 이미지가 나빠져 연구 사업에도 지장이 불가피하다는 한탄도 이어졌습니다. 2시간가량 토론을 마친 교수들은 김 여사의 표절 정황이 통상적 용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학교 측 결론은 특정 검사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아니라 주관적 판단일 뿐이란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각각 전공 교수님들의 문제제기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된다. 교수들은 학교 측에 재검증위원회의 회의록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교수회 차원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여부를 다시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번 총회 참석자가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전체 교수들을 상대로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대 총장은 교수회의 직전 전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교의 결론을 존중해달라며 만류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라고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총회에서 학교의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표절 논란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그러면 오늘 국민대 교수총회에 참석했던 교수 한 분께 몇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도 오늘 총회에 참석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취지에서 오늘 그 총회가 소집이 된 거고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당국이 표절이 아니다라는 입장 발표를 하게 되면서 많은 교수님들이 과연 그런가에 대한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자괴감에서 벗어나서 재검증 등 좀 무엇인가 힘을 모아서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교수님도 어제 그 국민대 총장 메일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순수한 기준으로 독립적 기구에서 판단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국민적 눈높이와 일반 국민 교수들의 인식 수준에는 미흡한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네. 오늘 교수회 전체 교수님들의 발언에서도 그러한 입장 표현은 일반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걱정과는 좀 상관없이 너무 안이한 대응 아니었는가라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재검증위가 구성이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검증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까? 먼저 학교에서 내렸던 그 결론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공정과 상식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김건희 씨 논문도 사실 새로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잣대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검증위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표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학교 측이 교수총회에서 결성한 재검증위의 결론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회는 일반 교수들의 양식에 따라서 이것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치적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대 이창현 교수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최근 정부가 나라가 갖고 있는 땅과 건물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팔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오늘도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매각하고 놀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민간에 팔아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재정에도 보태겠다는 건데 매각 대상은 노후 관사, 소규모 유휴지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현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정부가 노후 관사라고 밝힌 건물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 들어선 7층짜리 신축 건물로 고급 수입차 매장, 성형외과 등 다양한 매장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어디에도 관사로 쓰인 흔적은 없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엔 국세청 관사로 쓰인 적이 있었는데 기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 개발을 맡겨 2018년 상업용 건물로 다시 지었습니다. 자손들한테 물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지 정말 기업이나 가게가 쫄딱 망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팔지 않아요. 소규모 유휴지라 판다는 강남 땅도 찾아가 봤습니다. 유휴지는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엔 지은 지 9년 된 6층과 4층짜리 건물 2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역시 과거 기재부가 위탁 개발한 건물로 미용실과 법률사무소를 비롯한 다양한 매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실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채워지긴 하죠. 노후주택이라는 곳은 어떨까? 세 채 모두 2008년에 지어졌는데 역시 주변 상권이 발달했고 대부분 1층에 상점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결국 팔려고 하는 국유재산이 유휴지, 관사, 노후주택이라는 기재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셈입니다. 지금도 노후관사인가요? 노후관사를 개발해서 지금은 다른 빌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해당 건물들의 감정가가 2천억 원 정도라고 밝혔는데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릴 경우 새로운 건물주는 이를 되팔기만 해도 적자는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임대 계약을 맺은 매장들은 건물주가 민간으로 바뀔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완전 안 좋아지겠죠? 땅들 건물주들은 되게 크게 금액을 올리는데 여기 딱 정해진 5% 현금에서 올리니까. 현장에 가보기만 하면 이른바 노는 땅이 아니라는 게 바로 드러나는데도 이를 숨기는 이유는 결국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까지 갖춘 알짜 부동산을 팔려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감정가가 수십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인 만큼 실제로 사들일 수 있는 건 기업이나 자산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든 만큼 팔아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데 정부 자산의 공공성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오늘 낮 훈련을 하던 공군의 전투기 한 대가 서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난 전투기는 들여온 지 40년이 넘은 F4 기종이었는데 이런 노후 전투기의 추락 사고가 너무 잦습니다. 다행히 조종사 2명은 무사히 탈출했고 탈출 직전에 기수를 민가가 없는 바다 쪽으로 돌려서 추가 피해도 없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기도 화성 정곡항 부근 상공. 조종사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군의 F4E 전투기 한 대가 정곡항 남쪽 9km 해상에 추락하면서 조종사들이 비상 탈출한 겁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꽝 소리 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쳐다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낙하산 2개가 딱 펴져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추락한 전투기는 오늘 오전 11시 41분 수원 기지를 이륙해 임무를 수행한 뒤 귀환하던 중 기체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자 조종사가 기수를 민가가 없는 해안가로 돌린 뒤 비상 탈출했다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조종사 중 한 명은 갯벌에, 다른 한 명은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로 바다 위에 내렸고 근처에서 급히 달려온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괜찮냐?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른쪽 팔도 골절된 것 같다. 장비가 워낙에 많으니까 배 위로 올리는데 저 혼자 애먹었습니다. 조종사 2명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현재까지 민간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F4는 우리 군이 도입한 지도 40년 넘은 노후 기종입니다. 노후기의 추락 사고는 올해도 잇따라 지난 1월 심정민 소령이 도입한 지 50년 된 F5를 몰다 숨졌습니다. 2000년 이후 전투기 추락 사고 38건 가운데 20건이 F4와 F5 기종에서 발생했습니다. 군은 남아있는 F4E 20여 대와 F5 80여 대를 국산 FA-50과 KF-21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KF-21은 아직 시험 비행 중인 데다 전력 공백 때문에 교체는 2030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때문에 조종사들은 최소한 7, 8년은 불안한 비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군은 추락한 기체를 인양할 예정이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이 기종의 비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특파원이 간다 파리 조명합니다. 이곳은 파리의 중심에 있는 콩코드 광장입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물줄기를 쏟아내는 이곳 분수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관광객들이 많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곳은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프랑스는 수도 파리에서도 절수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겪고 있는 가뭄의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 다시 차로 1시간 반. 프랑스 남동부 신양시 와이너리입니다. 알프스의 입구로 불리는 이 지역의 와이너리는 신양 베르지옹이라는 브랜드의 화이트 와인 산지입니다. 이곳 포도는 수십 년간 알프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연글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둔 화이트 와인용 포도들입니다. 화이트 와인용 포도들은 원래 초록색이지만 햇빛에 그을리면서 알갱이들이 검게 변했고 잎사귀들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와인용 포도는 알이 생긴 뒤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올해는 처음으로 직접 물을 줬습니다. 말라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Il n'a jamais eu à arroser des jeunes vignes et pour éviter qu'il meure de sécheresse, c'est la première fois qu'il arrose une parcelle en 40 ans de métier. 차로 다시 1시간 반. 근처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옥수수는 다 말라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푸르러야 할 초원은 벌써 가을이 온 듯 색이 바랬습니다. 사계절 푸른 풀들이 자라났던 목장입니다. 축산업자는 가뭄으로 풀들이 모두 말라버리면서 먹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농부는 소가 걱정입니다. 가뭄에 풀이 다 말라 죽어버려 소들이 뜯어먹을 게 없습니다. Surtout l'herbe dans les prairies, donc les vaches n'ont plus à manger, donc on est obligé de prendre le foin qui est destiné à alimenter le troupeau cet hiver. 상수원이 말라버린 이 도시는 오전에 주민 1명당 2병씩 생수를 나눠주고 하루 7시간 반은 물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물 걱정 없이 항상 저수조에 물이 차 있었던 마을에서 단수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Pour les Français, certainement encore un petit peu plus. Et par ailleurs, il a fallu le faire du jour au lendemain. 물이 없기는 수도 파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샹젤리제 공원의 나무들은 물이 없이 말라서 색이 바랬습니다. 나뭇잎은 벌써부터 땅에 떨어져 바스락거립니다. 말라버린 파리는 낯선 도시가 됐습니다. Normalement, c'est pas quelque chose d'habituel qu'on a à voir. On est censé avoir des belles feuilles, bien qui sont bien grandes, bien jolies à voir. Donc non, ce n'est pas normal. 파리 시내에선 거리 물청소와 세차가 제한됐습니다. 전국 96개 지자체 가운데 가뭄 경보가 내려진 곳은 93곳. 프랑스 매체는 1959년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강물이 마르면서 물류 마비 위기에 빠졌고 농업과 어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바닥에서 발견된 포탄을 중장비가 들어서 옮깁니다. 2차 대전 때 쓰였던 포탄인데 7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민 3,000명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었습니다. L'ordigno è stato trovato da dei pescatori sulla sponda del fiume Po a causa dell'abbassamento del livello delle acque dovuto alla siccità. 헝가리 들판도 바짝 말랐습니다. 개울은 물이 지났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목마른 말들에겐 양동이로 마실 물을 퍼다 날라줍니다. Azt szokták mondani tényleg, hogy el kell gondolkodni, hogy vannak arab lovat, akkor arab lovat kell venni, vagy tényleg mondják tevét. 유럽 국토의 60%에 가뭄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말라가는 저수지에 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댐에 갇힌 호수는 수위가 확연하게 낮아졌습니다. 가뭄은 바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말라가는 독일의 라인강은 수위가 50cm 정도까지 떨어져 물류 마비 위기에 빠졌습니다. Salzlieferungen aus Heilbronn kommen über den Neckar hier den Rhein runter an. Die Schiffe fassen 2.200 Tonnen. Im Moment kommen die noch mit 600 Tonnen an. 가뭄 탓에 염분이 높아진 바다에서는 조개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Vogliamo averaggi che da 80 miglia siamo arrivati a 40 miglia.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직접적입니다. Les récoltes cette année en fourrage, on est en... C'est la plus mauvaise année depuis 30 ans. Il va y avoir une demi-récolte. Fanno perdere molte olive alla pianta. 영국에선 호스 사용을 금지하고 머리도 매일 감지 말라는 권고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의 한 형태라며 가뭄 기록이 500년 만에 경신을 앞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이례적인 감사에 착수해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특히 박범계 장관, 조국 그리고 추미애 장관 등 지난 정권의 법무장관들과 관련된 권익의 유권 해석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북송 어민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여권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권익위가 이해충돌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던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 경우에도 공동폭행 혐의의 피고인입니다. 근데 법무장관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적정 유권 해석을 해줬어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행동 강령에 관한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 감사원이 관련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권익위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관련 유권 해석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이해충돌 판단 과정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전 정권 법무부 장관 3명의 관련 사건이 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더해 감사원은 여권이 집중 문제 제기한 대북 관련 이슈에 대한 감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MBC가 확인한 권익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민원 신청서, 처리 결과와 유권 해석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권익위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9개 기관에 실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이 아니었던 권익위에도 비공개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찍어내기 탄압 감사에 신색깔론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이 어떻게든 사퇴를 압박하려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검찰이 오늘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경기도 성남시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 업체인 카카오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서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네이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강호 캐나다를 꺾었습니다. 국제대회 데뷔전에서 승리한 황인선 감독은 이번 대회 심상치 않은 이변을 예고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폭우로 30분 늦게 시작된 대표팀의 첫 경기. 체격에서 우위를 보인 캐나다를 상대로 우리 선수들은 강철 체력으로 맞섰습니다. 해발 11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실수를 유도하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에이스 천가람의 개인기도 빛났습니다. 골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 진영을 휘저었습니다. 전반을 0대0으로 마친 대표팀은 후반 들어 세트피스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배예빈의 양발이 있었습니다. 후반 8분 왼쪽에서 오른발로 코너킥을 올렸고 이게 상대 자책골로 연결됐습니다. 추가골도 배예빈의 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 왼발로 코너킥을 올렸고 문하연의 멋진 헤더골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표팀은 다급해진 캐나다를 상대로 효과적인 역습을 펼치며 공세를 이어갔고 결국 2대0 예상 밖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과 라커룸에서 대열을 잡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국내 각급 대표팀을 통틀어 최초의 여성 사령탑으로 관심을 모았던 황인선 감독은 국제대회 데뷔전을 멋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강팀이 꼭 이긴다는 그런 법칙도 없는 게 축구고 대한민국에서 첫 여성 감독이 되면서 부담감이 너무 컸는데 첫 승을 이뤄낸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같은 조의 나이지리아도 최강 프랑스를 꺾는 이변을 연출한 가운데 대표팀은 골득실에 앞서 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표팀은 사흘 뒤 나이지리아와 2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제2의 우상혁을 기대해볼 만한 높이뛰기 유망주가 등장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기록만 놓고 보면 우상혁 선수보다 더 높이 뛰었는데요.
파리올림픽 동반 출전을 꿈꾸는 최진우 선수를 박재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전국 시도대항전 고등부 경기에서 2m 23을 뛰어넘어 우승을 차지한 18살 최진우. 우상혁의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록보다 3cm가 더 높아 육상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81cm의 크지 않은 키, 높이 뛰기에 조금은 불리한 평발과 짝발 등 신체적인 면에서 우상혁과 비슷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약을 앞두고 우렁차게 기합을 넣는가 하면 발을 넘고 나서 선보이는 흥겨운 세리머니는 우상혁을 연상시킵니다. 항상 늘 웃고 약간 얘기를 좀 주변 사람들이랑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형한테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보다 상혁이거든요. 실제 인연도 있어 중2 때 꿈나무 캠프에서 처음 만난 이후 우상혁이 SNS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등 최진우에겐 우상혁이 우상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선수촌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형이랑 시간 맞춰서 1대1로 훈련을 해보게 됐어요. 그냥 가면 이제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샤워하고 가라라고 하셔서 선물이라고 가져가라 해서 모자랑 신발이랑 유니폼 이렇게 받았었어요. 세계 1위까지 오른 우상혁도 걸출한 후배의 등장이 반갑기만 합니다. 딱히 뭐 그렇게 막 조언해 준 건 없고요.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 뭐 앞으로 좀 기대가 되지 않나. 100m를 11초 01에 끊을 정도로 스피드가 강점인 최진우는 오늘 대통령배 대회에서는 개인 최고 기록을 넘지 못했지만 34년 묵은 고등부 기록 2m 25를 1차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상혁과 파리올림픽에 동반 출전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충분히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파리올림픽에서도 형이랑 같이 시합을 뛰어보는 것도 제 꿈이죠.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얄미운 행동으로 상대 선수들의 분노를 유발한 비매너 선수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말레이시아 프로축구입니다. 전반 시작과 동시에 홈팀이 헤더 선제골로 앞서가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원정팀이 전반 14분 동점골을 터뜨렸고 6분 뒤 홈팀의 어이없는 자책골이 나오면서 경기를 뒤집습니다. 후반 실점 위기도 골키퍼 선방으로 막아내면서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4분 정도. 그런데 원정팀의 이 선수 골대 옆에서 뭐 하나요? 관중석을 바라보며 지휘자 흉내를 내면서 상대팀을 자극하는데요. 얼마나 얄미웠는지 홈팀 선수가 슬쩍 발을 건드렸는데 이번엔 역대급 헐리우드 액션을 선보입니다. 30초 넘게 대굴대굴 구르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시간 끌기 들어가나요? 하지만 심판도 오지 않고 민망했는지 같은 팀 동료마저 외면하네요. 결국 2대1로 승리가 확정되자 이번엔 넷다 공을 집어들고 뛰기 시작하는데요. 얄미움으로 따지자면 정말 월드클래스급이네요. 미국 마이너리그입니다. 스프링필드 카디널스의 레드먼드 선수 5회 출원 홈런을 시작으로 6회엔 승부의 세기를 박는 말루포 7회 솔로 홈런까지 터뜨립니다. 자, 이러면 3런 홈런만 남았는데요. 바로 8회 기다렸던 첫 점포를 쏘아 올립니다. 마이너리그 역대 두 번째 사이클링 홈런. 메이저리그에선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대기록인데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네요. 마지막은 멕시코 프로축구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오른쪽에서 크로스! 와, 들어갔어요. 완벽한 임팩트로 오버헤드킥의 정석을 보여주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대통령배 수영대회 남자 자유형 50m에서 황선우 선수가 한국 기록 보유자 양재훈을 꺾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강하게 쏟아졌는데요. 주말에는 다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특히 이번에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비가 와도 낮 기온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총 예상 강우량 서울 등 수도권이 최고 120mm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또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에 30에서 80,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북부에 20에서 60mm가량입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강해져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씩 쏟아지겠고 남부지방 비의 양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비는 오전에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와 대구 25도로 남부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대구 35도, 전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복절인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또다시 지난번만큼의 강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비 피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